점점 인류가 주변 환경을 이제 편하게 만들고 많이 먹게 만들면서 인류가 이렇게 비만에 살쪄진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별로 없던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로 너무 많이 죽는 거. 이 현대 사회가 이런 중독의 시대에서 사업적으로 우리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최영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해부학 교실이면서 또 동시에 뇌인지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가 또 뇌인지과학과가 있어서 학문 분류가 이제 새롭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학문이 생기는 것처럼 뇌인지과학 혹은 뇌과학이 이제 새로 되고 있어서 그 아까 지편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또 이번에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이렇게 살찌는 거, 네, 그 얘기도 하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학문으로 또 나아가서 아마 학부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학원에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욕망이 있죠. 우리가 다 욕망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또 건강을 해치는 욕망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나 이제 뇌과학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다음 끝에 이제 두 부분은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연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위고비 이런 약들을 상품화되는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원래 내부민외과 전문의로 여기 계신 좀 중년 이상 분들은 저희 고객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다가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어떤 이제 인생의 계기들로 이제 그걸 그만하고 비만 혹은 식욕에 근원적인 이유를 찾는 게 제 인생에 더 보람이 있겠다. 이걸 반복적으로 똑같은 진료를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연구를 하고 현재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대학원생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성공해 볼까를 하는 게 제 이제 주 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뇌과학을 하게 됐나를 얘기하면은 혹시 요 과자 아시는 분? 네. 요 과자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가끔 제가 얘기하니까 제발 이거 좀 그만하라고 하는 그 회사 측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진료를 하던 당시에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이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건 뭐 입원해서건.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 과자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름이 건강 그린칩이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아주 자기 정체를 잘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은 누구나 이걸 먹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걸 보면 이걸 먹고 당이 오를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계속 먹고 또 입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걸 어려움을 겪으실까? 이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내과로 하면서 연구를 하던 게 이제 이런 연구로 우리 왜 먹고 싶은가 사람의 뇌를 들여다본 연구를 하다가 이제 10년 전쯤에는 이게 굉장히 중독적인 거고 심각한 거다. 거의 뭐 마약 떡볶이는 마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자 싶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해피투게더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과 조세호와 여러 사람들 했고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은 이제 의사로서 조세호 씨, 저 약간 통통하잖아요. 지금은 훨씬 통통했던 때였는데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왜 살이 찌는 걸까요? 알아내자. 그래서 조세호 살리기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의 원인은 조세호 씨 알고 있었어요. 자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술 마시고 그 이후에 하는 그런 안주나 이런 게 야식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해서 훨씬 이때부터 살이 빠지게 돼서 그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유퀴즈를 초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유퀴즈에 만나게 돼서 다시 조세호 씨가 자기가 이제 살 빠지게 된 큰 계기를 이때 만들었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인생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됐고요. 결국 이 유퀴즈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콩이 좋아요, 뭐 특별한 감자가 좋아요, 뭐 밤에 몇 시간 굶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자기의 살찌는 자기만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교묘한 심리적 기전으로 현실 도피를 하거나 자기 합리를 하거나 아니 자기는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팩폭 해서 요 유튜브 그 댓글에 팩폭 교수 이렇게 제가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 짤이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사이언스라는 이 저널에 논문을 내서 그랬는데 이때 낸 논문이 그 위고비라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약이 뇌에 어디 작용하는지를 연구해서 그 기전을 밝혔기 때문에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을 보고 유퀴즈에서 이제 더 설명을 해달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한 10년 동안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그 연구하는 그 주 대상들이에요. 제가 피자를 먹고 있는 저의 감정을 읽으려고 인공지능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언제 쾌락을 느끼나, 원숭이도 있고 쥐도 있어서 이런 동물들을 잘 연구를 하면은 얘네가 언제 쾌락을 느끼고 언제 욕망을 느끼는지를 잘 측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작도 할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한 10년간 해오면서 이런 여러 논문들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배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내과 의사로서 확실한 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제 뭘로 죽을 거냐, 내가 암으로 죽을 거냐, 뭘로 죽을 거냐 해서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게 이미 통계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암보다도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게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코비드도 갑자기 막 늘어서 걱정했잖아요. 근데 코비드는 한 1년 만에 늘어서 걱정했지만 이건 한 50년에 걸쳐서 확 늘고 있거든요. 50년 전에 별로 없던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로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몇 년 후 갑자기 쓰러져서 이걸로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갑자기 심해졌는데 그럼 왜 갑자기 심해졌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걸 더 큰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은 한 1700년도 이럴 때는 없었어요. 정말 아예 없었고 최근 들어 늘었는데 그걸 미친 중요한 영향이 설탕, 그 다음에 옥수수 과당, 네, 그 하이프룩토즈 콘 시럽, 그다음에 TV 광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를 바꿔왔고 그래서 원래 인류가 진화를 해오면서 원래 한 요 정도가 이제 수천 년간 만들어왔던 몸매인 것 같아요. 적절한 몸매. 근데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인류 전체가.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아 비만을 보면 훨씬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인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됐을까? 인류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쓴 리뷰 논문에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하이프루트 콘 시럽, 그러니까 여러 너무너무 달고 중독적인 음식들이 생긴 것부터 해서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그러니까 초가공 식품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큐나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 이런 게 갑자기 더 찌게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게 너무 많이 먹어서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게 제일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게 결국 심혈관 질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잡으면은 다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게 인류가 당면한 코비드 문제처럼 인류가 당면한 한 50년간에 생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과학기술을 개발하면 화성도 갈 것 같고 지구온난화도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지 못하면 너무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을까 생각해 봤고, 그걸 진짜 원인을 안다면 무슨 약을 개발하면 이걸 다 전부 다 순차적으로 없애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더 중요하게는 생활습관, 여기 2대 교정에 그 매점이 어디 있고 거기 뭘 파는지, 이대 바로 앞에 뭘 있는지, 초등학교에 뭘 있는지 이런 걸 바꾸면은 우리 손주들은 훨씬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몰입해야겠다. 내가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시작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게 좀 허망한 얘기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식욕 억제제 개발에 다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연구도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아무리 해도 제약회사 찾아가도 최영진 똑똑해 보이는데 암 연구를 합시다. 암이 중요하지 식욕억제제 따위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했는데, 이제 위고비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나타나면서 저의 어떤 그 신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준 약이 됐어요. 위고비가 이게 다 된다는 걸 증명한 예가 돼서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세계관에는 하여간 이게 다 중독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이 다양한 중독의 문제인데, 더 넓게 보면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쇼츠를 보거나 무슨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수많은 일들은 중독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중독의 문제가 특히나 다른 것보다 문제인 이유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중독 문제는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합성 마약이 나오고 더 중독적인 SNS가 나오고 더 중독적인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거기에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약 중독이고, 그리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합성 마약을 이제 과학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뜻은 이게 사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적인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디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 가면 거기에 고객을 락인해야 된다. 나의 서비스에 중독시켜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도파민을 연구해서 이때 뿅 하고 그 상자가 튀어나오게 하면 사람들도 중독될 거다. 뭐 이런 걸 실제로 하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약간 자본주의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점점 심각해질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배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또 그 반론으로 모든 욕망이 나쁜 건가요?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도 얘기한 거예요. 쇼팽하우는 이제 자유의 의지 이런 얘기를 했고 밑에 이 뇌 읽어보신 분 있나요? 베르베르의 뇌. 고통, 회피, 쾌락 추구가 결국 이 책에 되게 중요한 그거고 결국 이걸 더 깊이 살펴보면 근데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가 우리 뇌에 왜 있을까?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 지금 모든 동물들은 어떤 다른 동물들의 자손들이죠. 계속 자손을 낳고 성공적으로 낳은 이제 선택된 진화적으로 된 거가 남았죠. 그러면 어떤 동물이 선택을 받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주는 이제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뭘 잘했다라고 하면 더 하게 되고 뭘 못했다고 하면 더 안 하게 해주죠. 그의 기본 원리가 쾌락, 고통이라는 기전 방식이 뇌에 일단 있고 아무거나 했는데 쾌락을 느끼면 더 하게 되고 이건 기본 이게 요즘 강화학습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더하라 덜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잘하게 되는데 뭐를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면 뇌세포나 모든 세포가 포도당을 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혀에 닿았을 때 쾌락으로 느끼는 돌연변이가 있고 포도당이나 탄수화물 혀에 닿았을 때 고통으로 느끼는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포도당을 쾌락으로 느끼고 쇳가루를 고통으로 느끼는 돌연변이만 살아남고 반대 돌연변이는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뇌는 비상하게 에너지를 관점으로 이걸 쾌락으로 느끼는 동물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설탕이 단 게 아니라 우리가 뇌를 설탕을 쓰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 외계인이 왔는데 우리가 설탕을 주면서 맛있죠? 그러면 외계인은 이거 너무 맛이 없다고 이거 너무 쓰다고 반대로 쇳가루를 좋아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쾌락으로 느끼는 돌연변이가 점점 누적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현재 여러분은 그다지 큰 고통도 쾌락도 없지만 진짜 맛있는 마카롱을 얘기해 주면은 이제 갈망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는 힘은 갈망인 것 같아요. 갈망이 생겨야 행동을 하고 행동을 나서 쾌락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우리를 뭘 안 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간들은 이제 더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모든 걸 더 잘하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 관심사는 이제 먹는 쾌락, 먹는 거에 대한 갈망, 배고픔이라는 고통,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어떻게 우리를 비상하게 오늘도 이제 좀 있다가 한두 시간 끝나고 나면 뭐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비상하게 더 쾌락적인 걸 먹으러 가게 만드는 우리 갈망을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킨 건데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지금은 병들게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셋포인트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체중의 셋포인트.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있으면 모든 건 하여간 셋포인트로 조절이 돼야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에어컨처럼. 근데 우리 체중도 셋포인트로 되어 있고 혈압, 체온, 그다음에 전해질 뭐 이런 모든 다 셋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웬만큼 먹으면은 살이 찌면은 무슨 시그널이 와서 너 너무 많이 살이 쪘어.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그만 먹어. 살이 빠지면 다시 어떤 신호가 와서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은 에어컨 작동 원리랑 똑같이 항상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느끼는 게 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 많죠?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극적인 노력을 하는 다이어트 기간이 있으면 빠지긴 빠져요. 근데 노력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요요로 돌아가죠. 이게 건강하게 자기 뱃살을 지키고 싶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반대로 영화 배우들이 억지로 살을 찌워도 그 영화 끝나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셋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의 에어컨처럼.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에어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체중에 대해서. 그런 거를 설명하는 뇌회로에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 이건데 이게 좌변기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기가 정하고 싶은 요소를 정하면 그것을 체중이라고 치면 체중이 높아지면 인풋을 줄이고 체중이 낮아지면 또 아웃풋을 줄이고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같은 높이를 유지하게 돼요. 자변기도 그래서 이 높이가 항상 고정이 돼 있죠. 우리 뇌에는 우리 그 에어컨처럼 셋포인트 같은 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 70kg라고 제 뇌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85kg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셋포인트 이론만 생각하면 저주 같아요. 절대 체중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거. 근데 더 확장된 이론이 세틀링 포인트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호수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위가 잘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커다란 외부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셋포인트로 갑니다. 우기의 깊이가 있고 건기의 깊이가 있어서, 그래서 체중이라는 것도 변한다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예가 임신이라고 생각해요. 임신을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엄청 먹고 엄청 쪄서 새로운 셋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출산을 하면 다시 내려오고요. 또 동면하는 동물도 보면은 세틀링 했다 내려옵니다. 체중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셋포인트, 지금 본인이 뭐 80kg다, 뭐 난 여기 저주 같아, 못 바꿀 것 같아, 아닙니다. 잘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셋포인트를 정하는 호르몬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식욕 촉진 호르몬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랑 식욕 억제 호르몬 장에서 나오는 GLP-1이 있어서, 이 GLP-1이 이제 이 시대의 아주 주인공이 됐죠. 식욕 억제 호르몬 장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한 그림으로 다 같이 보면은 뇌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먹을 때다, 안 먹을 때다. 그래서 아까 여기 렙틴이라고 패티슈, 이제 지방 조직, 저희 뱃살 같은 데서 지금 저장량은 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는 천천히 알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 장에서 나오는 GLP-1이 계속 하루에 3번씩 먹을 때다, 그만할 때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렐린부터 살펴보면은 지금이 이제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6시로 가면서 그렐린 농도가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 점점 이제 배고파지고 먹고 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검은 선을 보면 저 위쪽에 있죠. 체중을 빼면 전체적으로 평행이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엄청 배고픈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요요를 만드는 큰 힘이 그렐린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지금 그렐린이 높아지면서 우리를 배고파 먹으러 가야지 만들고, 근데 먹기 시작하면은 그렐린은 내려가고, 이제 GLP-1 호르몬이 저렇게 금방 올라옵니다. 한 10분, 20분만 해도 금방 GLP-1이 올라와가지고 배부르다, 내려놓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밥통이 꽉 차서 배부른 것도 도움을 주지만 GLP-1이 확 올라오는 것도 우리를 배부르게 해서 먹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슐린처럼 하루에 3번씩 쓰는 우리 브레이크 호르몬이에요. 식후에 나오는 GLP-1.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만든 건 아주 안전하고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LP-1은 아까랑 비슷하게 3개의 피크로 보이지만 식후에 올라가요. 아까 그랬는 식전에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따 저녁을 먹으면 GLP 나와가지고 그만 먹게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명령만 따랐으면은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몸매로 지냈을 거예요. 이것만 있었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 강원도에 가서 칡뿌리만 먹고 배달이 안 오는 지역에서 산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중독적인 사업들 속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호수처럼 이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중독을 얘기하면은 꼭 이런 논란이 있어요. 뭐가 중독이고 뭐가 기호품이냐. 그래서 마리화나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리화나가 기호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이고, 근데 이게 수억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있었고, 한때는 아편이 기호품적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서로 손주한테 주고 하는. 술이 마약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마약이냐 기호품이냐 하는 건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기호품이건 마약이건 어떤 걸 중독이다, 나쁘다고 부를까? 과연 뭐 내가 매일매일 펜을 쓰니까 펜 중독이라고 할지, 지하철 중독이라고 할지. 그래서 많이 쓴다고 중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가도 강원랜드 가서 뭐 수억 원 쓰고 오면은 그 심각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이냐 아니냐를 부르기 위해서 이런 정신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맨 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인생에 손해를 만들고 있느냐가 있고, 그다음에 얼만큼 내성이나 금단이 있냐, 그다음에 특히나 통제 실패,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는지, 아니면 갈망감이 너무 높은지.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가족관계가 끊기고 뭐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도 그만하려고 하지만 통제를 못한다, 이러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 다 저거에 해당해요. 이걸 먹으면서 후회를 하죠. 나중에 이걸 왜 먹었지 하고
막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먹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비만이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것도 조금 있어요. 뭐 10만 명 중에 1명. 여기 계신 분들이 살찐 게 있다면 전 99% 다 그 생후에 겪은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대학교를 여대를 왔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떡볶이 집에 데려가서 먹게 됐다든지, 대학원을 갔는데 교수님이 자꾸만 뭘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누적이 돼서 1kg, 5kg, 10kg씩 더 찌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요 M자, 요건 그냥 M자가 아니죠. 특별한, 요 표정이 변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MRI를 찍어보면은 쾌락 중추 혈류량이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저 이것 때문에 더 찐 거예요, 저도 인생이. 네, 이번 주에도 2번 갔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일을 저도 알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그걸 증명하는 거고, 어쩌면 오늘 그런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가 이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맛있어서 좀 먹는 건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카롱이 있건 뭐 해서 한 개 먹었다, 뭐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처음엔 이만큼 먹다가 갤론을 먹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맛있어서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1단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그냥 그만 먹자 그러면 바로 그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쉬운데,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는 비상한 노력을 해요. 다시는 안 먹는다. 이걸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난 절대 다시는 아이스크림 안 먹겠어 하면 너무너무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아이스크림만 한번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다가 이제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시켜 해가지고 하면 이제 폭주를 하고,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벌써 아이스크림을 2통을 다 먹었네 하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또 갈망을 하고, 또 폭주하고, 이걸 한 바퀴, 두 바퀴, 1000바퀴, 10,000바퀴를 돌기도 하죠. 우리 인생을 하면. 이걸 하면 할수록 이게 뇌과학적 기준으로, 피드포월드 어딕션 기준으로 점점 더 너무너무 높은 갈망과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 진료할 때도 이렇게 여쭤봐서 왜 떡을 드셨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옆에 아줌마가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전 진짜 안 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뭔가 심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더 치료학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음식은 중독이다. 이제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낸 아주 중독적인 음식들은, 특히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공하는지, 어떤 음악과 함께 하는지 등등 다 합쳐지면은 굉장히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이제 어떤 제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중독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그 중독에, 음식 중독이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을 보면은 도너츠를 입에 넣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도너츠를 입에 넣어야 된다라는 갈망, 그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난 너무 뚱뚱해, 다시는 안 먹어 하고 뱉고 침 뱉고 닫았어요. 근데 리포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괴로움과 짜증, 이거 F 받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 도너츠를 다시 내 입에만 넣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이 괴로움과 허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저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뱉어놨던 거를 다시 꺼내서 먹는, 이런 그 현상들이 이제 이 영화의 한 예로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표정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심해지면 이거를 그 만족이 없는 갈망, wanting without liking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독이 심해지면 공통적으로 다 약간 이렇게 돼요. 강원에도 중독자 뭐 이런 분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나 갈망이 있을 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이제 그 새로 발전이 되면서 두 종류의 중독으로 나눴어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물질이 있으면 중독인 줄 알았는데, 게임과 도박 때문에 아무런 물질이 없는데도 거의 완벽하게 중독과 똑같다라고 해서 정신과 진단에도 이제 도박 중독이 공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과연 음식 중독은 물질 중독이냐, 행위 중독이냐? 그 중에서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저는 행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중독은 코카인이나 이런 거는 코로 들어가건 주사로 맞건 뇌에 코카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설탕 중독이거나 밀가루 중독이면은 설탕을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되고, 설탕을 주사로 맞고 너무 짜릿해 이런 사람 생기게 되는데, 절대 설탕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설탕은 혀에 닿았을 때 달게 퍼지고 갑자기 매웠다가 짰다가 하는 그 감각 경험의 복잡한 게 거의 도박의 쾌락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어서 거의 행위 중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대 시대의 행위 중독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되거든요. 여기 뭐 일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뭐 섹스 중독, 러브 중독, 뭐 도박 중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과 이 먹는 거에 대한 중독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현대사의 수많은 행위 중독 중에 하나로 이 음식과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항상성, 건강을 위해서 생겨난 욕망이 어떻게 사업에 남용이 돼가지고 과도한 욕망이 됐을까? 여기에 또 다른 레이어로 들어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담배 끊었다 다시 피는 사람 등등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절제력을 잃고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스트레스가 이걸 만들고 여러분도 대학원을 가거나 교수가 되거나 이러면 더 심해집니다. 회사를 가거나.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덜 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기간에 난 덜 먹는다. 식욕이 똑 준다. 근데 다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게 선이 내려갈수록 덜 먹는 건데 음식 선택은 쾌락음식조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당근을 조금 먹으면서 시험 보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 먹더라도 초코칩 쿠키를 먹으면서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랑 디저트랑 언어적으로도 스펠링이 딱 거꾸로 스트레스드, 디저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를 쾌락 음식을 탐나게 하는 게 큰 힘으로 만들고요.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 스트레스가 체형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여자는 10대, 20대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낮아요. 10대, 20대에 비만이 낮는데 나중에 다 올라가요. 50대, 40대 되면은. 여기 계신 중년 여성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10대, 20대 때 굉장히 말랐던 친구들이 40대, 50대 되면서 갑자기 찌는 분들도 있고 그 현상이 잘 보이고 요 폭이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다 비만이 늘고 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것도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여기도 살이 많고 난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마른 사람인데 이런 인지적 문제를 겪는 거고 그래서 이게 거식증 요즘 뭐 프로아나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노렉시아를 더 하는 그래서 이런 인지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지 왜곡이 이거 아주 심한 분이죠. 이렇게 말랐는데 자기 뚱뚱하게 생각해서 굶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난 먹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먹다가 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할 거야. 차라리 굶어 죽고 말 거야. 해서 진짜 굶어 죽어요. 이런 분 많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성향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정도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흥미롭게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은 너 말랐지? 그럼 아니 뭐 서로 남은 말랐다 그러고 자긴 쪘다 그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막 말랐다 하고 이게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왜 심해졌냐라고 하면은 너무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큰 힘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미디어의 어떤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심한 모델이죠. 이런 모델들이 근데 이분들이 존중받는 모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 학회에 제가 가봐도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연예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는 다양한 몸매의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존중을 받아요. 주인공도 되고 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압도적으로 마른 여자 연예인들만 존중을 받고 통통한 여자 연예인들은 약간 조롱하고 아니 스스로를 희화하고 이렇게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몰아가면 제 중학교 딸이 있거든요. 제 딸도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뚱뚱하대요. 자기도 뚱뚱하고 전부 다 자기가 뚱뚱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제가 보기엔 다 말랐는데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좀 지성인답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매체에서 일부러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하고 영화 배우도 덜 하고 일부러 영화도 더 만들고 해서 나는 난 통통한 연예인들 있잖아. 그러니까 통통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연예인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 나는 언니처럼 될 거야 해서 난 내 몸매가 좋아. 이런 중학생들이 많아지게 하려는 움직임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심해지면은
아까 그 얘처럼 난 너무 뚱뚱하다고 거울 보고 생각하면서 그치만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먹으면서 울어요. 울고 괴로워하고 그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는 이런 양상까지 가는 얘들이 이제 점점 유병률이 늘고 있고 꽤 높습니다. 그냥 그 팩트로 알기로 그냥 여기 만약 2대 주변에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 조사하면 유병률이 꽤 높게 나와요.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옆에 친구 중에 좀 이런 걸 너무 신경 쓰거나 이것 때문에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고요. 약간 웃긴 건 남자는 반대로 난 왜 이렇게 왜소할까라고 생각하는 이 인지 표양이 있고 저희 논문도 한번 이런 걸 냈습니다. 했더니 정말 확실하게 이 표양이 반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합쳐져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뇌가 이제 조종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배부르면 그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강한 회로예요. 그래서 살찔 수가 없어요. 원래 70kg로 계속 지내야 되는데 현대사에 오게 되면은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상품들이 있죠.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배불렀는데도 디저트나 아이스크림을 주면 또 한 통을 더 먹어요. 그래서 이런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원래 배부름에게 굉장히 강력한 뇌의 기능인데 이걸 이겨버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비만하게 살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설명하면은 아까 에어컨처럼 이 방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26도로.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커다란 불을 떼우면은 이게 온도가 에어컨은 아직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에어컨과 불이랑 이제 평형을 새로 이뤄서 아까 우기의 호수 깊이처럼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요. 28도로 고정이 돼요. 이 불이 있는 한. 그래서 이게 최영진이 85kg가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70kg였는데 근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되게 직관적으로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26도 낮출 수 있냐면 에어컨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만 없애면 다시 26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지도를 그만두고 강원도 가서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기로 맘먹으면 저는 70km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오지 못하는 곳에서 지낸다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관점 생각해 보면 우리 원시 시대엔 어땠을까? 우리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구석기에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냐면 여러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때까지 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토끼를 먹어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굶어 죽을 거예요. 10대도 안 돼서 굶어 죽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살찌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이 중에 토끼 사냥을 제일 열심히 하는 미식가들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식가들 중에 미식가들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미식가인데 우리가 만약 구석기 시대나 강원도 산골에 있었으면은 70km, 60km 지냈을 텐데 맥도날드가 옆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찌게 되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생리학 교과서에 나온 회로거든요. 그래서 이쪽 뇌 시스템은 건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망가진 건 없고 70km를 하려고 하고 제가 만약 강원도 산골에 칡뿌리랑 지내면은 70km를 지낼 거예요. 사냥하기도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이 쿠팡이랑 그다음에 여기도 곳곳에 매점이 있죠.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빵을 2개씩 3개씩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기의 호수처럼 새로운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인생사의 곡선으로 살펴보면은 최영진 70kg 보이죠? 최영진 70kg에서 고3 때 살짝 쪘다가 다시 잘 뺐어요. 뺐는데 다양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좀 쪘으면 다시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의 좋은 선택, 대학원에 가고 여러 회사를 가고 인생의 좋은 선택들을 했더니 그 새로운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지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80kg, 85k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귀농을 하면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 요 스트레스 개수의 종합 공식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한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왔고 아까 인류적인 관점에서는 점점 인류가 주변 환경을 이제 편하게 만들고 많이 먹게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높은 셋 포인트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셋 포인트 옮겨가는 걸 알로스테시스라고 부르거든요. 호메오스테시스의 이제 변화를. 그래서 에너지나 포도당이나 혈압이나 다 높은 쪽으로 셋 포인트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다 있고 이게 다 좀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그래도 질문이나 아니면 뭐 개인 상담 부끄러우니까 친구 상담. 난 아닌데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좀 궁금해서 그렇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억지로 바꾼 거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오늘의 결론이 대학교를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 사골에 가자가는 아니에요. 결국 여기 똑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셋포인트 바꿀까는 맞는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유. 만약 기숙사에 있는 과자 상자다. 아니면 친구랑 먹는 떡볶이다. 아니면 밤에 먹는 야식이다. 뭐가 있으면은 그거 하나를 뭔가 바꿨어요. 그러면 1kg가 빠진 채로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포인트를 아무리 오래 유지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고 그 하루하루 일주일에 있는 그 요소들의 총 그 공식 합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억지로 살을 뺀 채로 1년을 유지해도 다시 그 다이어트 코치를 빼면 다시 요요로 똑같이 돌아오는 걸 보여줘서 네. 이 체중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종합 공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반대로 좋게 생각하면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오래 유지할 필요 없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만약 바꾸면. 모든 물질 중독들은 그 물질이 코카인, 몰핀, 아니면 펜타닐이 정맥으로 들어와서 얘가 들어와서 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몰핀은 혀에 넣고 좋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 자체를 어떻게든 혈관 내로 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물질 중독들이고요. 술도 그렇고. 근데 행위 중독들은 애시트 물질도 없어요. 없지만 그 도박이라고 치면은 쫙 당겼더니 착착착 777 쫙 뭘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감각 경험과 이런 게 이루어진 종합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종합적인 어떤 경험 그 경험이 너무나 짜릿해서 그걸 다시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그 물질 중독은 그 물질이 뇌에 갔을 때 도파민이 팍 나온다든지 약물을 통한 도파민 그 스파이크를 탐닉하는 거라면 이제 행위 중독은 그런 거 없이 도박을 하건 게임을 하건 아니면 음식을 입에 넣건 갑자기 도파민이 팍 나오게 하는 걸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도파민이 팍 나올까? 또 그 마카롱을 입에 넣으면 또 도파민이 팍 나오겠지 해서 마카롱을 넣게 되는 그래서 마카롱을 그래서 갈아가지고 주사로 넣으면은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탕 중독이거나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면 만약 어떤 셰프가 아주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잖아요. 그걸 딱 갈아서 곤죽으로 만들어도 똑같아야 돼요. 물질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가치가 엄청 없어지죠. 정확하게 레이어 구조로 만들어서 겉은 바삭하게 하고 그때 그게 입에서 퍼지는 그 종합 감각 경험에 중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행위 중독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제 생각하는 건 그 경험, 감각 경험 중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도박 감각 경험 중독이나. 근데 음식은 처음에는 설탕 중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탕이라는 물질을 정맥으로 주사해도 안 되고 이런 걸 봐서 이건 혀에 닿는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리포트를 써야지. 끝내야지. 시험을 보고 끝내야지. 이제 그걸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랑 뭘 싸우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직면할 용기는 없고 하지만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리포트 쓸 때 이거 F반은 어떡하냐 걱정이 되고 뭐 이러니까 도피처를 찾는 것 같아요. 도피처를 찾아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입에 넣고 하는 동안 뭐 떡볶이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러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괴로움의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난 해방감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있는지 알지만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잊게 만들 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보면 되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 특히 스트레스가 왜 중독을 재발시키냐도 그런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도망가고 싶은 게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을 넣고 토하는 거는 그 이제 보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입에 넣었을 때 좀 이따 좀 소개도 할 수도 있는데 입에다 넣었을 때 쾌락적이야가 있고 보상이 또 하나는 한 2시간 지나고 났더니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들어오는 두 단계의 보상이 있는데
그 손가락에서 토하는 사람들은 입에 넣었을 때 그 쾌락적 보상은 다 얻는 거죠. 아, 너무 맛있어.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토해버리고 하는가.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입에 넣는 보상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 보상은 안 넣고. 그래서 그 이제 그분들도 자기의 그 배고픔이나 이런 거를 그 해결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입에서 쾌락을 느끼고 살은 안 찌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술 같은 해결책이기도 해요. 입으로 맛난 건 다 맛보고 살은 안 찌니까. 네. 그렇게 계속 탐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 더 심해지면 원팅 위드 라이킹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느끼고 맛을 느끼고 해서 한 건데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 이제 그런 음식을 느끼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이 허함을 채운다든지 이 괴로움을 피한다든지 이제 좀 변질된 것 같아요. 그 먹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먹는다라는 약간 정신질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더 회피성이 심해지면은 이제 거기에 탐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상황이 되면 정신줄 놓고 막 먹다 보면 그냥 시간이 막 가고, 네.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라이킹은 거의 없어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너츠를 즐기거나 내가 먹고 있는 이걸 즐기는 건 없고 그냥 이걸 계속 강박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이제 설탕, 그러니까 사탕 뭐 먹어서 살찌는 사람도 있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중독에 취약한 정도가 사람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술 중독자였다가 술을 20년에 끊었는데, 그다음에 엄청난 게임 중독자였고,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도파민이 팍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강렬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게임으로 하건, 뭐 도박으로 하건, 먹는 걸로 하건, 마약으로 하건, 아니면 무슨 쇼츠로 하건. 이제 비슷한 성향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의를 해야 되죠. 담배를 끊었을 때 사탕 중독에 대해서 살찌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해결책이 모든 거를 금욕주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행복. 아유, 잘 모르시나 본데 얼마나 이게 우리 그 학계에서는 그 논문뽕이라고 불러요. 이 논문뽕 한번 잘못 맞으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강한 아까 욕망이 원래 건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걸로 쾌락을 느끼는 걸로 이제 전환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엄청 중독적이지만 엄청 성취가 많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죠. 아니 엄청 뭐 수영을 잘해가지고 잘 할 때 느끼는 그때 도파민 엄청 나올 거고 해서 똑같은 도파민이든 이런 쾌락 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몸을 해치는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어떤 친구 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유익한 방향의 욕망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인생의 방향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금욕적으로 사는 거는 어렵고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딴 데로 폭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뇌과학으로 해서 근데 여기 더 아마 학부생이나 많을 것 같아가지고 뇌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보여주는 게 이런 게인데 이게 과학적인 그림이거든요. 1500년도에 아메리카의 지도예요. 당시 이게 정확한 지도라고 믿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 뒤로 또 지도를 만들었을 때도 이게 정확한 지도라고 믿었을 겁니다. 이게 얘기한 이유는 뇌과학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제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하지만 뇌가 각 부위가 뭘 하는지는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이 있다고 말했다가 몇 년 지나면 강이 없다고 말하고 비가 오면 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여기 금광이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해서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있고 이제 파이오니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건 남이 한 정보를 그대로 외우고 배우는 거지만 저런 미개척 시대에는 이때 중요한 거는 개척자들이 가서 지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금광 찾는 사람 가서 금광을 찾고 그래서 똑같은 학문에서도 뭐 대학에 있어도 이제 그냥 팔로우로 지낼 수도 있고 파이오니어로 지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팔로우와 파이오니어 되려면 파이오니어의 생각 체계가 있는데 이러면 틀리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애시당초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지도도 다 틀린 거였다고 생각하니까 새로 탐험을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그 관찰을 믿지만 해설 믿지 않는다고 제가 쓴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뭐 몇 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강이 있었더라라고 관찰을 쓰면은 그게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내 강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썼으면 그 해석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또 가보면 강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강이 없다고 썼지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거 지식을 부정하는 그런 용감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거의 지식을 부정할 수 있어서 되게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이 큰 일은 저는 원래 의사로 있었거든요. 의사로 있다가 이제 과학자로 바꿨고 중간에 이제 엔지니어라는 이런 단계도 있어요. 공학자 이렇게 있으면 결국 철학이 저는 의사로 지낼 때 제일 답답했던 게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갑갑했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가이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근데 여러분도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정해놓은 법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가 되면 법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중력이란 없는 거다 해도 중력이 있는 거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결국 약간 산업적으로는 순수과학자냐 응용과학자냐 개발자냐 아니면 그걸 실행하는 이제 약간 직업인이 될 거냐 이렇게 있어서 추천하기로는 만약 본인이 좀 개척자적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취업을 하지 말고 대학원에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원에 오게 되면 그 과학자들의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인류구원 이제 응용과학적인 사람이 있고 순수과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리탐구를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런 스펙트럼으로 있어서 약간 저쪽으로 갈수록 기초생물학적이지만 저쪽으로 갈수록 이제 직접 환자를 돕는 이런 게 있고 분야를 신경을 할 거냐 대사를 할 거냐 명령을 할 거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저 가운데 파란색 네모가 이제 제가 맡은 거고 다른 사람과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포도 안 키우고 분자 실험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동물과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게 뇌가 하는 일을 보여준 그림이고 저게 이제 시각이나 후각이나 정보로 저걸 보게 되면 히포캠퍼스 해마 같은 데서 아 저건 내가 기억할 수 있어. 저거는 딸기 도너츠야 알려주고 뇌 이쪽 아래쪽 부분에서는 몸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넌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저 리워드 베이스드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데가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먹어! 그렇게 하면 가서 먹게 되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게 아직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알려져야 되고 저 밑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가 뇌의 해부학적인 부위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히포캠퍼스, HIPP가 기억을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메리카 대륙 지도가 초기 시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 엉성하고 아직도 금광을 찾을 수 있는 게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분야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저쪽 이제 감각이 있고 이쪽이 이제 행동이 있는데 그래서 감각계에서 이제 느껴요.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 저 여기 거의 몇 번 안 와봤는데 이제 찾아다녀야 돼. 어디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고 찾다가 이제 맥도날드 사인을 발견하면 저는 거기를 향해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점점 빵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용감하게 이제 들어가서 용감하게 이제 드디어 맥도날드 입에 넣게 되면 그때 아까 여러분 다 얘기했던 이게 막 주의시 하면서 달면서 짜면서 이게 팍 나오고 이때 그런 엄청난 쾌락이 찾아오고 좀 지나면 배불러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면 소화가 돼서 아까 에너지가 부족했다 해서 살만하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의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을 하고 나면 뇌가 다 기억을 해요, 이걸. 그래서 이대에서는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맥도날드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더 금방 되죠. 이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들이 바꿀 수가 있는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의 이제 행동, 먹는 행동이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연구는 먹는 신경을 찾는 거였는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먹는 신경이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perception, 그 뭔가를 인지한 이건 나무인지 사람인지 사과인지 인식한 단계가 있고 이제 빨간색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다음 마지막은 그래서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칸으로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각을 연구하면 좋습니다. 연구해야 알 수 있고 이런 분야에 수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결국 이 스키너가 한 거는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갖게 되면 그걸 더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마약을 맞으면 좋으면 또 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다른 이 이론에서는 결국 우리 행동은 뭔가 필요가 있고 그게 드라이브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면 다시 이게 좋게 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원팅 라이킹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이게 처음에는 라이킹이 있지만 나중에 라이킹 점점 없어지고 점점점 원팅은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라이킹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이제 중독 상태로 간다 이렇게 점점 심리학적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이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걸어갈 때에는 그 원팅이 주로 작동을 하고 먹기 시작하는 푸드 컨섬션 시작하면은 그때는 라이킹이 주도하게 되고 나중에 배부르게 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원팅 라이킹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저랑 이렇게 몇 사람이 합쳐놓은 이론이 우리 몸에 뭔가 상태가 있어요. 에너지가 부족하건 물이 부족하건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요. 우리가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지? 500킬로칼로리가 필요해.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근데 난 햄버거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나의 욕망을 결정해. 나는 짜장면 먹겠다. 짜장면 먹기 시작하면 쾌락이 찾아요. 너무 맛있네. 그럼 한 5분 동안 짜장면을 먹고 나면은 한 2시간 지나면 에너지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완성이 돼서 요건 다 심리학적인 용어들이고 이게 다 행동의 원인과 결과고 이게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심리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거라는 심리학적인 기반에 생물학을 더해요. 그래서 어느 생물학적인 요인이 이걸 담당할지, 어느 생물학적인 요인이 이걸 담당할지, 어느 생물학적인 요인이 이걸 담당할지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게 지난 10년 동안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를 어떤 사람은 거칠게는 이 도마뱀 뇌부터 포유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도마뱀 뇌가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그 다음에 포유류 뇌가 우리의 감정들, 강아지도 보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인간의 고위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 생명 유지 장치랑 되게 가까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상하부라고 뇌의 저 가운데 깊이 있는 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재밌는 거는 각 부위별로 특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초록색들이 먹는 거고 하늘색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얘기하기에는 외계인이 한반도에 와서 기능을 알아내려면 세종시에 가서 건물을 하나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했더니 전쟁을 안 해. 여기 국방부인가 보다. 여기 무너뜨리니 농사를 안 해. 여기 농림수산부인가 보다 할 정도로 특수기능 담당 건물이 있는 거죠. 세종시에는. 그것처럼 저 뇌가 정말 큰데 저기에 특수기능 담당 저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 담당 공무원들도 있어요. 다 각각 난 배고프면 담당할 거야. 그래서 아주 연구하기 흥미로운 저 부위를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은 심리학을 생각해 봐요. 동기는 언제 올라가지? 욕망은 언제 생기지? 그다음에 배고픔은 언제 생기지?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게 어떻게 작동하지를 연결하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방식은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언제 발생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나면 욕망이 올라가겠지, 피로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템포럴 다이나믹스, 시계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냐를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심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학적인 도구들이. 그래서 어떤 신경을 연구할 때 독심술 도구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웃고 있네? 그러면 지금 마카롱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마우스의 생각을. 그 다음 조작할 수가 있어요. 마카롱! 그러면 전부 다 마카롱 생각에 우르르 뛰어나가게 만들 수가 있을 정도의 강력한 도구들이 빛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 도구가 나왔고요. 하나 좋은 예를 저희 실험실 결과를 보여주면 이 마우스 뇌에 지금 미세 현미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신경세포들처럼 보이죠. 신경세포들을 실시간으로 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래서 지금 맛있는 걸 만나거나 쓴 음식을 만나면 저 신경세포들이 아미그달라는 신경세포들인데 그 순간 번쩍번쩍 하는 걸 하나하나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야, 너 지금 굉장히 단 걸 먹고 있구나, 쓴 걸 먹고 있구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을 수가 있는 도구가 생겼고 이 도구들을 쓰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신경세포가 어떻게 지금 뇌에 있는지 보면서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이런 게 개발된 걸 보고 저는 또 의사에서 뇌과학을 바꾼 이유도 있어요. 도구가 좋아졌으니 이제 밝힐 수가 있겠다. 아주 빠르게 오르락내리는 걸 측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아주 잠깐 소개해주면 욕망, 모티베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더니 쥐에서 이렇게 먹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욕망이
그 음식을 탐방할 때 올라가고 먹을 때 올라가고 두 개의 피크를 따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마우스, 그러니까 설치류에만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영장류도 되는가 보기 위해서 원숭이 뇌에도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부위, 시상화 부위를 켰더니 원숭이를 이렇게 먹게 만들었어요. 안 먹던 원숭이를 먹게 만들어서 이 부위는 쥐와 원숭이, 영장류에게 우리 인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연구를 했고요. 좀 더 나가서 아까 그 배고픔과 욕망, 니드와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함께 되는지를 이제 과학적 수식으로 한 연구도 했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우리 여기 에너지가 얼마큼 저장이 돼 있다가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고 그럼 나중에 욕망이 이만큼 차고 욕망이 올라가면 행동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고리를 만들고 이대로 만들면 저런 공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음식을 만나게 되면 확 내려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이론적인 걸 할 수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이걸 보여주면은 똑같은 통로를 두 마리 쥐가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뇌에 생각을 잃는 그 광섬유를 꼽아놨기 때문에 저 검은색 선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신경 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똑같이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 계단 오르고 내려가서 조그만 음식을 하나 먹고 돌아가는 건데 이 검은색 선이 위에 거는 AGRP라는 신경을 측정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LH라는 신경을 측정하고 있는데 위에 걸 측정할 때는 가둬놨을 때 올라가고 풀려나면 검은색이 내려가요. 밑에 거는 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올라가서 먹는 동안 올라가 있다가 먹는 게 끝나면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 니드와 모티베이션의 곡선인데 그거랑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줘서 이걸 증명한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게 GLP-1, 그러니까 그 식욕 억제제 약에 대한 이게 있었고, 이 연구는 이 연구에서는 저 DMH라는 부위에 GLP-1 약이 작용할 수 있는 세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걔를 레이저로 켰더니 즉각적으로 안 먹게 만들고, 그걸 레이저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되게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마비시켰더니 주구장창 먹어요. 친구는 먹다 떠나가는데 혼자 먹고 얘는 잘 먹다가 키자마자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을 먹다가 제가 여러분 뇌에다 이걸 하면은 1분 만에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배가 안 불러져서 친구 갔는데도 1시간씩 먹고 있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게 배불러짐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GLP-1의 작용 기전이다 이런 걸 보여줬었고요. 또 이걸 뇌 전체에 이게 어디까지 신경회로가 가는지 보기 위해서 뇌 투명화 3차원 이미징 이런 걸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 특히 좋았던 점은 이제 사람 연구의 장점은 마우스랑 달리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요.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 맛이 없었어서요. 아니면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 배불러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먹었는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던 실험은 배불름이라는 게 어느 타이밍에 생기느냐. 그래서 치킨을 많이 갖다 주고 입에 우물우물 하고 있을 때 삼키기 전에도 배불러짐이 생기냐 아니면 삼키고 나서 생기냐 해서 오랄 프리 인제스션 저 때가 이제 음미만 하고 삼키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배불름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 GLP-1 약을 맞고 나면은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도 벌써 막 배불러져서 못 먹겠는데요 할 정도로 올라가서 이 약을 맞게 되면 삼키기 전에 배불러짐이 높아진다 이런 걸 증명을 했고 이걸 아까 신경 활성을 측정하는 마우스랑 했더니 곡선이 똑같이 보여서 얘는 생물학적 신경 활성, 쟤는 심리적인 그 강도의 기울기가 똑같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약이 이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저 배부름을 빨리 높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의 장점, 그다음에 마우스의 장점을 활용한 이런 연구로 어떻게 그 GLP-1 약이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느냐를 한 거고 저도 이 약을 맞아봤거든요. 이걸 맞아보면은 먹으러만 가도 막 벌써 배불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추석에 그 전 부치다 보면 막 배불러지거든요. 그런 효과 비슷한 걸 극대화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회로랑 다 연결된 걸 보여줬었고요. 이런 저희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쓴 리뷰에 그럼 현대인이 왜 살찌는가에 약간 5대 원인 같은 걸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독이 제일 중요하고 너무 과도하게 리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살 빼려고 노력하는 것도 감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뭐 외로움이나 이런 감정도 우리 살찌게 만들고 저 왼쪽에 있는 건 엑스터널, 외부 요인으로 뭐 그 지하철에서 빠는 빵 냄새 혹은 이런 환경, 컨텍스트, 습관적으로 영화 볼 때 팝콘 먹거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살찌는 5개 축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한 뇌와 건강한 몸이었는데 이런 현대 환경들이 너무 해롭고 이 해로운 환경이 있다 보면 각 사람마다 5개 문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1개만 심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주열편 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 뇌과학 치료제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한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약 말고 다른 거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전자약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약은 뇌에다 직접 전기나 자기장을 써서 뇌를 바꾸는 거고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환경을 통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심리 코칭을. 네,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분리되게 생각한 게 많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많이 먹으면 살찌면 이렇게 된다는 이 고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신 건강적인 문제인 섭식 문제를 해결하면 다 좋아질 거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전자약이라는 뇌공학적인 걸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파킨슨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 뇌에 전극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핸드폰 같은 걸로 전극을 키면은 이 손을 떨게 하는 병적인 신경회로를 마비시켜요. 그러면 이 방금 요 정도 빠른 속도로 이게 작동을 해서 손을 떨게 하던 병적인 신경회로가 마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떨지 않게 되고 이게 손이 마비된 게 아니라 이제 잘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킨슨 환자가 이 정도 손을 떨면은 핸드폰도 못 쓰고 젓가락질도 못 하겠죠. 근데 저 기계를 했던 저렇게 완벽한 파인 무브먼트를 하게 돼서 파킨슨병이 대표적으로 전자약이 잘 된다는 이 대표적인 예고 현재 뭐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파킨슨병만 잘 알려져 있었는데 아까 그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 계속 먹는다는 그 환자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 메디슨의 2명 연구로 나온 건데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이라는 제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했다는 거고 이 논문이 사람 뇌에 저 깊숙이 전극을 양쪽에 넣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 살찐 환자 2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근데 다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 약간 정신병 환자인 거예요. 자기 정신줄 놓고 먹고 나중에 기억하는.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입원시켜 놓고 일부러 저 맥도날드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문 닫고 조용히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르겠다 하고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타이밍, 저 LOC라고 써있는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 한 1초 전부터 이상 뇌파가 심부에 있는 게 발견이 돼서 그럼 1초 전에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느끼면 이때 막아야 된다 이걸 알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체중도 줄고 폭식 빈도도 막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성공했다. 이렇게 6달까지도 잘 됐다 해서 이 두 사람은 이걸 전극을 갖고 사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죠. 약간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의 원리를 보면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갑자기 도너츠가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두두두 올라가면 빠직 해가지고 그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은 다시 평화롭게 다시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다 똑같이 있지만 생각이 있고 생각을 잃는 게 있고 너 지금 폭식하고 싶어졌지? 다음 생각을 쓰는 게 있죠. 폭식하지 마 해서 이렇게 클로즈 룹이라고 부르고요. 생각을 읽고 쓰고 하면은 이제 더 도움을 받는다라는 증명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자약이 좋은 예고요. 저희 연구실에도 이 방향을 하려고 해서 저렇게 이제 전극을 꼽는 건 아니고 대뇌 피지, 그러니까 두피에다가 붙여서 자극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했더니 뇌의 쾌락이 바뀌었다는 것도 하고 또 이 전극을 직류로 하냐 교류로 하냐 뭐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했더니 이모셔널 이팅이 좋아졌어요. 감정적 섭식이 특히 좋아졌어요. 외로울 때 폭주하는 걸 예방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걸 했고요. 더 나온 툴이 전두엽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런 툴이 있거든요. 지금 저의 전두엽 기능을 보는 건데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아까 얘기한 클로즈 루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하면서 저희가 재밌게 하는 거는 지금 치킨을 입에 주면서 그 전두엽 기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세요, 먹으세요 하면 그때 못 참겠어요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측정하려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 연결되냐 하는 부분은 요게 현재 비만 치료약들의 그 치료 효과인데요. 요 밑에 부분이 요게 위고비거든요. 위고비인데 저 빨간색 부분은 별로 위고비를 써도 치료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반응이 안 좋냐 본 연구가 별로는 없는데 몇 개 논문에서는 저 하늘색 선 사람들이 효과가 없잖아요. 체중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부적 섭식 환자래요. 그래서 외부적 섭식 환자가 분류가 자기가 먹는 이유가 자기 내부적 이유가 아니라
교수님이 맨날 데려가서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업직이어서 계속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식욕이 주로 봐야 외부적인 이유로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그 과학이 가는 게 비만을 라이프스타일로 분류를 해서 다른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내분 분야의 제일 중요한 발견은 1형 당뇨의 발견이라 생각하거든요. 인슐린부터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근데 비만도 이렇게 분류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비만도 음식 중독이 있는 비만, 아닌 비만, 감정적 섭식이 높은 비만에서 나눠서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CGM이라고 그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을 보면서 코칭을 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걸 해서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이제 모아서 치료군 70명 중에는 분류를 했어요. 당신은 중독형이에요, 당신은 감정형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심리 코칭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해봤더니 결국 이게 처음 일주일, 끝에 일주일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 될수록 혈당이 높은 건데 처음에 혈당이 높았던 사람이 나중에 혈당이 나아졌는데 매일매일 이벤트를 보면 처음에 도너츠 먹고 햄버거 먹고 해서 혈당이 막 올랐던 분들이 나중에는 두부를 미리 아침에 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코칭을 해서 당신에게 맞는 코칭. 당신은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 사오기 귀찮아서 안 먹는 거잖아. 미리 냉장고에 두부를 월수금에 배달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그 간식을 안 먹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방법을 찾아줘서 연소혈당 측정을 돕는 걸 했고 현재도 카카오에 요 앱이 있거든요. 파스타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분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진은 감정형이에요. 저는 감정형이고 여러분도 지금 깔면은 한 1분 만에 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이건 개발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게 좀 더 우리 이런 그 전반적인 사회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 대학원을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그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지성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게 세금을 붙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만약 설탕에 세금을 붙이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게 있고 그래서 뉴욕에서는 너무 큰 설탕 음료를 금지하는 자유를 억제하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에 통과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질병이고 담배처럼 중독이니까 담배에 세금을 내거나 아이들이 담배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처럼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걸 하자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별로 이렇게 국민의 이런 여러분들이 이쪽을 투표해 주지 않아서 실패했었는데 이런 방향을 하면 사회가 좋아지고 또 하나 그 논란스러운 거는 먹방을 규제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먹방이 너무 밤에 야식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지금은 더 심해졌죠. 먹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저희 학문 분야에서는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국 해야 되는 거 저같이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거 말고도 더 좋은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건강한 음식을 보조금을 내서 누구나 건강한 단백질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 그 자판기나 이런 데 설탕 음료를 못 넣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런 일들을 해야 그 결국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이런 저희 분야의 탑 저널의 그 리뷰에 가운데 브레인 웨이스팅 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뇌를 녹이는 세력들이라고 해서 1번이 푸드 인더스트리고 2번이 제약회사고 어그리컬처고 에포트 스페어링 테크놀로지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자 의사로서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서도 우리가 지성인으로서도 이런 구조를 사회 구조 이 현대 사회가 이런 중독의 시대에서 사업적으로 우리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그 원래는 생존을 위한 나침판이었지만 이게 음식 중독을 만들고 이제 환자로서는 이게 거의 병 같은 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를 바꿀 거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약이 이게 제일 중요해서 따로 뺐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열 표현이 결국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건강한 호르몬이 하루에 3번씩 쓰는 거. 그래서 이걸 엄청 높이는 약을 성공한 건데요. 아까 얘기한 흑역사가
조기 리모나방이라는 저 파란색 저가 2008년도에 나온 약이 퇴출됐어요. 이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만약 개발에. 왜냐하면 이게 마리화나 해보면 그렇게 식욕이 는대요. 그래서 마리화나 성분 억제제를 만들면 비만 치료 될 거라 생각해서 만들었더니 비만이 치료는 됐어요. 근데 시판되고 나서 알아봤더니 우울증, 불안, 자살이 늘어가지고 시판 후에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약회사 손해를 보고 막 소송도 걸리고 했겠죠. 그래서 이때 교훈이 욕망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너가 식욕만 줄이려고 했지만 일상에 대한 욕구, 직업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부부 관계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게 다 줄어들어서 우울해하고 자살하게 돼서 욕망 건드리는 게 아니다 해서 2008년도에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제 연구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제 욕망 연구하지 마라. 이건 약으로 개발될 수가 없다. 이건 개발되면 또 이런 나쁜 일이 생길 거다 해서 제약회사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2년 전에 완전 판이 바뀐 게 아까 GLP-1 위고비약이 나면서 그렇고요. 이제 이게 사이언스라는 저널이 원래는 우주 탐사선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거를 브레이크스루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에는 이 약을 올해의 기술상으로 줬어요. 그 정도로 2023년도에 이게 아주 증명이 됐었고요. 노벨상의 전 단계가 이 라스커상이라는 건데 그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만큼 살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발 과정에 약간 해프닝이 있는 게 원래는 이 약이 개발된 게 당뇨병 약으로 2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췌장의 인슐린 촉진이 더 알려진 거였고 식욕 억제 기능은 잘 몰랐어요, 이때는. 그래서 시판이 돼서 한 10년간 팔다 보니까 부작용이 계속 보고가 돼요. 체중 감소, 찝찝하게 체중이 계속 빠진다. 이거 독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간독성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죽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체중만 한 3% 빠진 채로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사고의 전환, 이게 부작용이야. 이거야말로 순작용이지. 이유는 모르지만 살이 빠지는데 안전하잖아 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다시 해보고 이전 기록을 다 해봤더니 이만큼 안전하고 잘 빠지는 게 없는 걸 발견이 돼서 한 2014년에 이걸 비만약으로 바꿔서 또 출시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왜 비만약인지 기존 거의 모른 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 GLP-1 친구들이 있거든요. GIP 글루카곤, 삼총사 호르몬이 다 개발이 됐고요. 이 약들이 결국에는 아미노산들이에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연결된 거고 거기 아미노산 한 개씩 바꾸면 다른 약이 되는 건데 삭센다가 나왔다가 이제 위고비로 바뀌면서 결국 같은 기전인데 삭센다는 5% 빠지고 체중이 위고비는 15%가 빠져요. 그래서 5% 빠지는 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위고비가 나와서 15%가 되면서 엄청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도 결국은 약이 금방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하루에 2번씩 주사해야 될 정도로. 근데 위고비 약은 이제 이게 삭센다 약이고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위고비 약은 이렇게 일주일씩 가요. 약이 안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분자를 바꾸면 일주일씩 약이 안 사라지게 만들 거냐 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고비가 잘 됐고요. 결국 위고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인데 15% 체중이 증명이 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이제 5%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된 거는 2013년도 아까 얘기한 그 해에 있었던 일이 처음으로 사망 감소를 증명했어요. 이 오른쪽 빛이 사망이에요. Death from any cause. 사망을 20%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20% 줄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내과 의사로서 개발한 수많은 약들 중에 사망을 20% 줄이는 약이 거의 없어요. 그냥 좀 당뇨병 약 이런 것도 사망을 좋아지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수많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제일 좋은 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미용약이었거든요. 15% 체중을 빼면 이거는 뭐 미용이지, 내과 의사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심장약이 됐어요. 그다음에 생명 연장약이 돼서 이 연구가 몇천 명을 통했거든요. 몇만 명을 해서 아주 대규모 연구를 용감하게 이 회사가 해가지고 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사약인데 먹는 약으로도 개발을 하고요. 먹는 약도 한 15% 정도 잘 빠지고 잘 나와서 이것도 이미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런 리뷰 논문을 썼어요. 컴비네이션, GLP-1 플러스 컴비네이션 하면 좋을 거다. 주식은 안 사고 논문을 썼어요. 주식이나 살 걸. 왜냐면 써놓고도 설마 이렇게 잘 될까 했는데 이렇게 GLP-1 플러스 합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 그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연구가 혼탁했어요. 나쁘다 좋다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만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계속 GLP-1 플러스 GIP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운자라라고 새로 나온 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운자로 약은 이제 GLP-1 말고 GIP도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게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살은 잘 빠져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이게 뇌에 작용할 수 있는 게 온몸에 수용체가 있고 뇌에도 곳곳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운자로라고 GLP-1, GIP 같이 한 약을 쓰면 체중이 23%쯤 빠져요. 23% 엄청 많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잘 됐고, 근데 이런 모든 약이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요요 현상이 다 있습니다. 중단하면 다시 완전 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셋포인트 바꾸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 그냥 그날 식욕만 억제해 주는 거고, 안경을 10년을 써도 벗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년을 써도 중단하면 다시 살쪄요. 그래서 이건 요요가 심한 약이고, 아까 삼총사 중에 글루카곤이라는 약이 있는데,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을 빼내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약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혈당을 높이니까. 하지만 이걸 썼더니 간에는 엄청 좋아요. 지방간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총사로 가고 있습니다. 3총사 더하기 5총사로 가고 있고, 더 심한 건 항체 치료제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더 길게 작용이 되고요. 현재 개발은 저렇게 GLP-1을 기반으로 백본으로 해서 하나둘씩 더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이 여기 대표 주자로 돼 있어서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데 다 요약한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올해 나온 논문으로 결국 이 약들은 단순하게 몇 프로 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고비 15%, 마운자로 23%, 근데 삼총사약, GLP-1, GIP, 글루카곤은 한 30% 넘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더 길게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아미노산 서열을 바꿔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도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좋은 작용이 있냐 나쁜 작용이 있냐를 빅데이터로 다 뒤져봤거든요. 뒤져봐서 어쩌면 여기서 아까 자살 같은 게 나오면 또 퇴출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나온 이 논문에서 오히려 자살도 줄어들고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도 줄어들고 술도 줄어들고 아편, 마리아나,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조현병도 줄어들고 신비로운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더욱더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기전인데 신비의 명약처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몇 분 사회적 임팩트를 얘기해 드리면, 이 약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국 이런 데서.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의 비만 유병률이 꺾였어요. 2023년도에. 쫙 올라, 아까 제가 코비드처럼 꺾일 줄 몰랐던 이 시대의 문제, 인류가 전부 다 비만해서 죽을 거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꺾였는데, 이게 아까 뭐 세금을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위고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뭐 나쁜 거인가? 약을 써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안경을 많이 팔아서 근시를 해결했잖아요. 그처럼 위고비를 많이 써서 전 국민이 건강해진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아까 얘기한 제일 큰 부작용이 그 요요인데, 특히 요요 중에서도 빠질 때는 근육도 같이 빠져요. 근데 찔 때는 지방만 찌기가 쉬워요. 그래서 썼다 뺐다 하면은 점점점 그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만 많아지는 이런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은 지방은 둘 다 내려가는데 이쪽 근육은 올리면서 지방을 내려가는 약,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또 차이를 만든 게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워낙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쪽 빠지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오젬픽 페이스들이 많아졌다.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젬픽 페이스를 위한 미용 산업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같은 데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사 주가는 또 올라가요. 그 기름값이 덜 들어서 사람들이 체중이 줄어서. 하여간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생기고 있고요. 또 오젬픽 베이비라는 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 살이 찌신 분들은 그 피임약 효과도 그렇고, 또 그 자기 호르몬 불균형도 있어서 애가 잘 안 생기는데 이 위고비약을 맞다 보니까 원하지 않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절대 임신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위고비 맞으면서 쓰니까. 오젬픽 베이비라는 말도 생기고, 너무 식욕 억제가 되다 보니까 그 영양실조로 문제가 생긴 사람도 생기고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죠. 과연 이거를 부자만 살 빼는 세상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 광고를 했거든요. 난 이걸로 뺐지롱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 또 인기를 끊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미국에서 명품처럼 된 것 같아요. 우리 좀 사라. 우리는
위고비 맞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고 이게 사회적 큰 문제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다 나중에 응급실 실려와서 심근경색으로 그 의료 부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보험으로 위고비는 모든 국민이 다 맞게 해줘야 된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암 시장이 생겼어요. 워낙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따로 합성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싼 데서 사가지고 보따리 장사로 갖고 들어가서 미국에서 팔 수도 있고, 이런 암 시장도 생기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 여기 경제 경영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경고가 그 연금 계산 새로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산다 생각보다. 이러면 연금이 고갈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니까 뭐 사회 현상이 하나가 있으면 아니 뭐 쓰는 사람 몇 명의 문제지가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각 사람들의 삶이 워낙 많이 변하니까 특히 생명 연장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도 이걸 고려하게 되는 그런 방향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훨씬 연구가 덜 된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GLP-1은 그 생리적인 배부름을 만들거든요. 맞으면 배불러 하루 종일 조금 전에 짜장면 2그릇 먹은 것 같이 배불러로 하루 종일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대체로 덜 먹고 시작도 안 하고 시작해도 금방 끝나고 하는 건데, 얘기했을 때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 이런 사람들은 배고픔 때 어차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쓴다 한들 갑자기 이제 그 강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 먹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 연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GLP-1은 배부름 약이지 강박 없애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한 대로 다른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강박 회로에 대한 약이, 아니면 저런 전극을 꼽고 산다든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다른 기전인 것 같습니다. NLP 전극을 전기 자극을 줄 때 교류와 증류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직 좀 연구가 덜 된 분야고요. 제가 그걸 개발한 쪽은 아니지만 직류를 하면 항상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에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뇌세포들은 항상 어떤 음극의 영향을 받고 이쪽은 양극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쪽은 활성화되고 이쪽은 억제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활성 억제를.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은, 특히 교류는 이제 그 뇌파가 세타파 뭐 베타파 몇 헤르츠가 있죠. 1초에 몇 번 하느냐. 그래서 만약 세타파를 강화시키고 싶으면 세타파 교류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랜덤 노이즈라고 해서 그 헤르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거든요. 이러면 이게 어느 헤르츠가 어느 주파수가 제일 좋을지 모르니까 다양한 주파수를 다 자극하자, 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는 주파수를 섞어서 하는 게 뭔가 변화를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이제 이론적 원리가 있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한 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제 대학원에 오셔서 직접 해보시면, 궁금한 거 다 해보시면 돼요. 뇌 전기 자극이나 약물 등을 어떻게 보면 뇌를 어느 정도 조작을 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풍토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경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이 과학기술에 대한 그 관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잘 과학기술을 개발하면 그런 우려가 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 없이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한쪽 극단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백신도 맞지 말고 우리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도 안 좋은 거고, 그렇다고 과학 맹신으로 뇌를 다 꼽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자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는 이제 논란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거는 허락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법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범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뇌 쪽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현재는 뭐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이미 임상 시험도 허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건 과학적 토론은 아니고 이제 윤리적 토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느 건 허용할 거고 어떤 사람 어느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허용하지 말자 이런 토론이 있을 것 같아서 구분해서 하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수능을 잘 보게 하는 약이 있거나 수능을 잘 보게 하는 전자기기가 있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걸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식욕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덜 논란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살 빠지면 좋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다른 기능들, 특히 뭐 우울이나 아니면 뭐 행복이나 뭐 이런 것도 만약 전선을 연결해서 행복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건지 아니면 이건 좀 보기 안 좋은 건지, 그래서 그걸 허락할지 말지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가능하면 그런 최종 결과들을 주의하면서 기본 원리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근데 가끔씩은 그 핵폭탄 만든 사람처럼 이걸 만드는 게 인류에 유익한 거 아닌가 이제 조심히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뇌과학이 핵폭탄만큼 잘 연구가 덜 돼서 아직까지는 수능을 잘 보게 하는 전자약 같은 거 못 만들었기 때문에 논란이 아직은 덜 되고 있는데, 근데 앨런 머스크 때문에 되게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동 운전도 그 앨런 머스크 때문에 빨라진 것처럼 뉴랄링크가 그걸 굉장히 혁신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쯤에는 어떤 기술은 우리가 감시를 받으면서 개발하거나 해야 된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다른 철학으로는 그런 약이나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닌가는 각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 셋 다 우리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럼 안경도 쓰지 말지. 왜 안경은 도움 받으면서 그러냐 하면 그게 그 경계가 흐리더라고요. 어디까지 과학기술은 자연스러운 과학기술이고 어디부터는 좀 너무 과한 인위적인 과학기술이냐가 좀 흐려져서 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약으로 만약 평생 위고비를 맞으면 평생 15% 낮은 체중으로 평생 살 수 있거든요. 마운자를 맞으면 평생 23% 낮은 체중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뭔가 좀 잘못된 삶이냐, 넌 어떻게 약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수많은 당뇨병 환자, 콜레스테롤 환자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그래서 좀 생각하기 나름인 면이 있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안 하시고 운동으로 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의 도움을 받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강연 재밌게 해주신 최영진 교수님 박수. 감사합니다.